세계 지도를 보면 대서양과 태평양이 거의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나마 지협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 땅은 장벽과 같았습니다. 배와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폭풍과 난파의 위험을 무릅쓰고 혼고줄 돌아가는 아주 긴 여정을 택해야 했습니다. 혹은 상륙, 육로 수송, 그리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 길.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구를 뚫기로 결정했다. 터널이 아닌 항해가 가능한 운하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세계 무역, 군사 전략, 그리고 한 지역 전체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파나마 운하는 낭만적인 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항로를 단축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 그리고 사탕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품과 선박을 한 대양에서 다른 대양으로 몇 주가 아닌 며칠 만에 이동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19세기 말 수에즈 운하의 성공을 재현하려는 생각으로 처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에즈 운하와는 달랐습니다. 평평한 사막은 없었고 정글과 폭우, 몇 시간 만에 불어나는 강, 끊임없는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대 질병이었죠. 환결병과 말라리아가 노동자들을 휩쓸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마치 수에즈 운하처럼 해수면 높이에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죠. 그런 환경에서는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파나마는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깎아내야 할 언덕과 암석 능선이 있고 강을 범람시키고 끊임없는 산사태를 일으키는 열대성 폭우가 있습니다. 해수면까지 파고 내려가는 것은 끝없이 불안정하고 통제 불가능한 건설 현장을 의미할 뿐입니다.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간은 길어졌으며 프랑스의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프로젝트는 완전히 좌초된 것처럼 보였다. 그때 미국이 등장했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었다. 항로 장악, 속도 향상, 해상 이동,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 확보였다. 20세기 초 미국은 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시기에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국가로 탄생했는데 이는 미국의 강력한 관심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수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허가와 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큰 문제, 즉 자연과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도약은 운하가 해수면 높이에 건설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아이디어는 거대한 수중 엘리베이터와 같은 폐쇄형 수로였습니다. 배들은 지협 중앙의 인공호수까지 끌어올려진 다음 반대편으로 다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굴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땅을 매 순간 고군분투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약은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종종 과소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인 위생공학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모기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배수, 간척, 소독, 방역망 구축, 통제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결병과 말라리아를 줄이는 것은 의학적 성공일 뿐만 아니라 수로 건설의 필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획기적인 발전이 없었다면 노동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계속 죽어갔을 것이고 건설 현장은 버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어려운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모습을 결정짓는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열대 기후에서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험준한 산맥을 헤쳐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세요. 이 전투의 상징적인 지점은 오늘날 쿨레브라 협곡 또는 가이아르 협곡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위 절개지입니다. 이는 불안정한 경사면 사이에 파놓은 거대한 참호입니다. 폭발물 굴착기, 기계식 굴착기가 매일 사용되었고 특히 기차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차는 건설 현장의 순환 시스템 역할을 하며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자재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경사면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장애물을 치웠고 산은 다시 아래로 펼쳐졌다. 그것은 시간과 생명을 앗아가는 반복적이고 고된 투쟁이었다. 파나마 정글 한가운데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사방에 소음과 그림자가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추적기, 공용 와이파이, 데이터 도용 시도 등이죠. 그래서 저는 노드 VPN을 사용합니다. 노드 VPN은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 여행 중이거나 보호되지 않은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에도 더욱 안전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상태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나마는 단순히 땅을 파는 곳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차그레스 강을 비롯한 지역 강들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우기에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거대한 댐을 건설하여 인공호수인 같은 호수를 만드는 거창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수지가 아니라 운하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실제로 운하의 중앙 부분은 배가 다닐 수 있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문제는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호수는 홍수 조절에 도움을 주었고 수문이 물을 이용해 작동하기 때문에 폐쇄된 수문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배가 오르내릴 때마다 거대한 수문이 채워지거나 비워집니다. 물은 펌프 없이 중력에 의해 유입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규모는 엄청납니다. 배 한 척이 방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물은 배관과 밸브를 통해 드나듭니다. 배는 천천히 오르내리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다음 문이 열리고 배는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실제 엘리베이터처럼 움직이는데 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체 높이 차이는 약 26m입니다. 실제로 적용해보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수백 미터 길이의 화물을 실은 배에 적용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전환을 돕기 위해 흔히 뮬라라고 불리는 철도 기관차가 사용되었는데 이 기관차들은 케이블로 배를 조종하고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관리 방식은 부분적으로 바뀌었지만 기본 개념은 그대로입니다. 공간이 극한까지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밀한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업이 왜 그토록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물, 중력, 공학, 물류가 어우러진 산업 복합체입니다. 1914년 파나마 운하가 완공되어 개통되었을 때 세상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항로가 엄청나게 단축되었다. 아시아와 대서양 사이의 상품들은 더욱 직접적인 경로를 찾았다. 항구, 해운회사, 공급망 등 모든 것이 이 새로운 지구적 지름길에 맞춰 변화했다. 하지만 해협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에 제한이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파나막스급 선박, 즉 기존 관문을 정확히 통과하도록 설계된 선박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무역량이 증가하고 컨테이너선이 점점 더 커지면서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습니다. 새롭고 더 큰 관문을 건설하여 확장한 결과 2016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더 파나맥스급 초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운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현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파나마 운하는 여전히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의 진정한 연료는 담수입니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거나 호수에 물이 충분히 저장되지 않으면 운항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물이 소비되고 그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수로는 수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간구 패턴이 바뀌고 기후변화 주기가 변하면 게임의 규칙도 바뀝니다. 그리고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지정학적 압력 지점입니다. 그 통로를 통제하는 자가 시간, 비용, 그리고 흐름을 좌우합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관리했습니다.
그 후 국제협정에 따른 오랜 전환 과정을 거쳐 1999년 파나마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운하 관리청의 관리를 받아왔으며 파나마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대양 사이에 흙벽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인간은 댐, 인공호수, 거대한 관문, 대규모 굴착 공사를 통해 항해 가능한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돈뿐 아니라 인명, 노력, 사고, 질병 등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극한의 노동, 한계까지 몰아붙여진 공학 기술,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 그리고 용서 없는 환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배는 예약 및 일정이 확정되면 바다에서 들어와 유도 시스템에 연결되고 배를 들어 올리는 관문을 통과하고 호수와 굴착된 구간을 항해한 다음 반대편 관문을 통해 다시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배로 이동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세계 무역에서는 항해마다 며칠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지구에 생긴 인공적인 상처이지만 동시에 한 종이 장애물을 더 이상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 건설되었고 막대한 인명 손실을 감수하며 지구 전체의 무게를 움직이는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자연에 의해 분리되었던 두 대양이 선택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선택은 오늘날까지도 누가 먼저 도착하고 누가 더 적은 대가를 치르고 누가 분열된 세상을 지배할지를 결정짓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출발하는 운하 여행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